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2차 시. 학습 활동부터 시작합니다. 교과서는 42쪽 펴주세요. 자, 먼저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그들의 행위를 한번 근거로 해서 성격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그는 매우 사력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임씨를 배려할 줄 알았던, 그래서 동갑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또 아내가 공사비를 깎을까봐 대단히 계속 조마조마했던 것도 그였습니다. 그에 비해 아내는요, 임씨의 의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큼이나 이렇게 돈을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 열심히 일하는 의도가 돈 때문일 거라고 의심하죠. 그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있었고요. 견적서보다도 공사비를 적게 지급하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선 매우 알뜰한 살림꾼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아주 계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로 그와 그의 아내는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임씨는 대단히 성실하게 꼼꼼히 모든 일을 다 해내는,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상보다, 견적서보다도 더 적게 공사비를 청구하는 정직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는 몹시 성실했고요. 착하고 순박한 사람이고 매우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임씨의 행동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이 점점 달라지지요. 임씨가 옥상 공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것이 우정 지어낸 열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즉 일부러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때는 정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그런데 견적서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정직성에 놀라며, 정직성에 매우 놀라죠. 그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죠. 마지막으로 행복스포에서 같이 술 한잔하면서 임씨의 사연을 들었을 때는 그의 슬픔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며 함께 분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이 작품에 나오는 다음 공간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해보자고 했어요. 임씨는 지하실 단칸방에서 6식구가 살아가는데 자기 돈 떼먹은 스웨터 공장 사장은 맨션 아파트에 소화롭게 살고 있죠. 선생님이 앞에서 필기도 한번 해주었는데요. 이 돈을 떼인 사람은 그렇게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특별히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작품에서는 그것을 임씨의 지하실 방으로, 그리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했던, 다른 사람 돈까지 떼어먹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했던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사는 현실은
화려한 맨션 아파트라는 공간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1980년대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모습도 사회 구조적인 모순 80년대 극에 달했죠. 한국은 급성장하였으나 노동자들의 착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다음 이 공간들의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대 배경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4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1980년대에 발표된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의 연작 중 하나다. 다음에 제시된 작가의 말을 바탕으로 아래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1986년 3월 봄에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단편집이 발표돼요. 이 소설 안에서 사실 만삭이었던 그녀가 경기도 부천시의 원미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 작가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작가가 그 동네에 이사 가서 한 6, 7년 정도 안에 그 원미동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것을 수집해서 소설을 써요. 그래서 86년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작품 1987년도에 끝나거든요. 한계령이라는 작품으로 11편, 총 11편이 여러 출판사의 단편집들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총 그 11편의 그 모든 작품들을 전부 수합해서 하나의 작품집으로 내는데 1980년대에 바로 그것을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작품집으로 등장하게 해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작품이었던 멀고 아름다운 동네가 실제로 지금 이 작가가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처음으로 원미동 찾던 날은 진눈깨비 흩날리던 어느 겨울의 하루였다. 소설 배경하고 똑같거든요. 나는 만삭이었고, 자, 은혜 엄마가 동생을 임신했던 그때였습니다. 이사 날짜는 매우 촉박해 있었다. 현실이 이러했을 때 집에 대한 낭만적인 몽상 따위는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었다. 이 소설에서 그 은혜 엄마가 만삭인데 이삿짐 실어놓은 그 트럭에 탈자리가 없어서 트럭 뒷칸에 그 추운 날에 남편하고 덜덜덜 떨면서 그러고 이사를 가거든요. 그럼에도 낯선 동네는 그 이름으로 내게 큰 위안을 주었다. 멀고 아름다운 동네. 그래서 이것이 소설의 한 제목이 됩니다. 그 이름은 현실에 배반당한 모든 이들에게 불씨 같은 희망을 안겨주려고 일부러 조립한 어휘처럼 내게 읽혔고, 왜 현실에 배반당했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실제로 서울에서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밀진 않았죠.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그들은 서울에서 살기는 어려웠어. 집값도 너무 비싸고. 현실에 배반당했다라는 건 경제적인 어려움을 뜻해요. 불씨 같은 희망이라고 되어 있죠. 참 공교롭게도 1986년 4월에 두 번째 작품 제목은 불씨예요. 이 또한 원미동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짐짓 그 희망을 받아들이자고 마음먹었다라고 했어요. 이 이름에서 멀지만 아름답다라는 그 조합 때문이죠. 그리고 원미동에서만 두서너 번 이사 다니면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왜 아름답지만 멀어야 하는지는, 혹은 멀지만 아름다운지를. 자, 이게 굉장히 이 작가가 깨달은 나름대로의 진실인데요. 이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서울의 변두리로 밀려난 소시민들의 삶은 멀죠. 자기들이 가고 싶었던 그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서울로부터는 밀려났어. 그 꿈은 상당히 멀어. 하지만 왜 아름답지?
그 소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그 삶 자체로 진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작가는 깨닫는 거죠. 참으로 이것저것 다 계산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 소시민들의 삶에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겹쳐지면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원자에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원미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 원미동. 실제 부천의 한 지명이나 지금은 이 원미동이라는 이름을 행정구역으로 쓰고 있지는 않고요. 그 원미동이었던 그 곳을 찾아가면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음식점이나 카페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1980년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였을까? 좀 알아야 되겠죠. 자, 1980년대는 사실상 그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원미동이라는 그 공간적 배경으로 드러냈고, 하나는 또 가리봉동이라는 공간적 배경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원미동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난 서울에는 정착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 1980년대는 실제로 서울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가던 때였어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로 몰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즉 농업을 하던 사람들도,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그것으로는 소득을 다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산업이 2차 산업으로 바뀌던 그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고 싶으나 그만한 부는 갖지 못하고 밀리고 밀려서 원미동에는 서울에 정착 못하는 사람들과 또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시대적 배경이 한 공간들로 잘 표현되었고요. 그 다음 가리봉동은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요거 하나에서 등장하기는 하지만요. 이 가리봉동은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 공간이에요. 정말 그때 많았던 공장들이 방제 공장들, 옷 만드는 공장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가리봉동의 이름을 멋지게 바꿨죠.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식으로. 왜 그랬을까요? 정말 가난의 상징이었거든. 농업이 1차원적인 농업에서 이제는 2차 산업인 공업으로 제조업으로 바뀌었던 그 시대에 공장 노동자가 되어야만 그래도 벌이를 할 수 있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리봉동으로 많이 몰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정말 적은 임금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980년대는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이 있었지만 그 88 올림픽이라는 것이 덮어버린 정말 착취됐고 불쌍한 사람들, 또 정말 제대로 살고 싶으나 이기적으로밖에 살 수 없었다는 소시민들의 삶들, 그 모든 사람들의 1980년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1980년대 원미동과 가리봉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조금 더 정리해 보았고요. 자,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찬 1980년대. 이 1980년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소시민들의 삶. 작가는 이곳에서 진짜
인간의 모습을 소설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1980년대에 사회적, 경제적 모순 덩어리 속에 1980년대 한국 현실을 작품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원미동의 의미는 무엇이고 멀지만 아름답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멀지만 아름답다, 원미동. 그 말 그대로를 좀 찾아보자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와 살던 곳.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거를 상징하죠. 이건 1980년대의 생활상이에요. 서울로 어떻게든 가서 살고 싶었던, 그래서 온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로 밀려들었던,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의 그 생활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죠. 그런데 서울 중심부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서울에서 밀려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경기도 부천시의 원미동을 보여주면서 서울 편입에 대한 강렬한 소시민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지만 아름답다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에 좀 초점을 맞춰서요. 자, 삶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소시민들의 공간이지만, 멀지만 삶의 중심부인 서울에서 밀려났던 거죠. 그곳은 결국에 또 가난한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본 거예요. 자, 왜 멀다고 했는지, 왜 아름답다고 했는지, 그 이유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주제의식 바탕으로 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발표해보자.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무엇라고 정리했었죠? 우리 학습활동에서 가장 맨 처음에 나왔었는데,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가 나중에 이해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이해와 공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주제의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에서 임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변화를 주제의식으로 보고 있지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문학의 가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즉, 문학은요, 이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데 문학의 가치가 있어요. 문학 작품은 오히려 사람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해. 라고 말하는 도덕 교과서보다도 그 사람의 정말 큰 어려움을 그대로 이야기로 실어내면서 더 큰 감동을 주죠. 타인의 삶을 이해하여 우리가 그 공동체가 정말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조화로운 삶 추구하게 하죠. 다른 사람을 정말 나의 삶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힘은 시와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에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을 통하여서 문학이 정말 사람을 이해하게 하는 힘이다 라는 것들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학습지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연작소설이었죠? 여러분들이 원미동 사람들 전체 작품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지 못한다면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프린트물은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또 이 작품을 천변풍경과 같은 세태소설로 보기도 해요. 물론 1930년대에 천변풍경처럼 그 세태에만 초점을 맞춰서 쓴 소설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현대에도 그런 세태소설이 있지 않을까 할 때에는 원미동 사람들 꼭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소설의 성격은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고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시선 잃지 않았죠. 원미동 사람들의 힘인 것 같아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여러 번 배웠으니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1980년대. 이 소설 특별히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광복절 그 더운 여름날 배경입니다. 공간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자, 이것이 서울 중심부가 아니라 서울 주변 소도시의 한 동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주제는 소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갈등과 화해, 어떤 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이해와 화해의 과정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실제 원미동을 배경으로 소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자, 무엇과 무엇을 사용하여 사건을 굉장히 현장감 있게 이해하게 해요. 이것들이 없었다면 이거 정말 진짜 같은 느낌이 많이 빠지죠. 자, 실제로 우리는 이 비속어들을 들으면서 이거 정말 사실적인데? 라는 느낌을 받아요. 임씨가 하는 거친 말들 또는 그 김반장이 얘기하는 그런 방언들, 전라도 방언들 등등이요. 정말 그 사람이 쓸 것 같은 말들을 사용했죠. 등장인물인 우리 누구의 생각을 직접 제시하죠? 등장인물들 중에서 누구의 생각만 직접 제시됩니다. 누구? 그죠. 그의 아내의 생각은 그를 통해서 간접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정말 그의 생각에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죠. 자, 등장인물 성격과 또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작가의식 잠깐 정리해 봅시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참 소심한 사람이기도 해요. 소심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임씨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와 동갑이라고 속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력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도 알아요. 자, 이걸 통해서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임시와 같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연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작가 의식을 드러내겠죠. 자, 그 다음 아내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알뜰한데 인색할 정도로 알뜰해. 그래서 견적서보다 적은 돈을 내고 싶었던 현실에 정말 민감한 사람, 현실적인, 이해타산적인 사람이죠. 자, 이걸 통해서 어떤 인물을 드러내고 싶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남을 믿지 않고 매우 이해타산적으로 계산만 하는 현대인의 이 세태를 비판해주고 싶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계산하면서 돈 얘기밖에 안 해?
너무 각박해서 그래. 현대인의 각박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은혜 엄마인 이 아내는 이 원미동에 사는 바로 작가인 양규자의 모습을 대변해요. 그게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임 씨는요, 전형적인 노동자죠. 도시에 있는 아주 가난한 노동자, 도시 빈민 노동자. 옥상 공사를 꼼꼼히 수행하고 견적서보다도 적은 공사비를 청구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꼼꼼하면서 아주 책임감도 강하고요.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다 잘해내는, 그리고 정직해서 견적서에서도 항상 자기가 쓴 돈만 딱 청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에서 작가가 무엇을 드러내주고 싶다? 어떤 사람을 대변하고 싶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동자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스웨터 공장 사장은요, 경제적 부를 누리면서도 연탄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나 이 사람은 도덕심도 없고요. 남의 돈 떼먹으면서 부도덕하고, 그리고도 자기 계산에는 밝아. 그래서 공장도 차렸어. 탐욕스러운 인물. 자,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현대인도 일단은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도 있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에요. 모순과 부조리,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모순, 이 모든 것들이 1980년대 실제 문제였기 때문에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품의 구성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외 부분 꼭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게 만드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읽어야만, 반드시 꼭 읽어야만 내용 파악되고요. 여러분들 출제도 이 안에서 됩니다. 자, 교과서 부분인 절정과 결말 부분은 여러분들 내용 설명 잘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발단적인 위기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학습활동에서는 임시의 이 상황들에 따라서 그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다 적어보는 오른쪽도 했잖아요. 이걸 한번 좀 줄여서요. 한번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심하고 경계했던 그 순간은 어쨌든 의심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임시하고 갈등했다기보다는 내 내적 갈등이 더 많았어요. 자, 그런데 임시의 모습에서 사실은 이 견적서 수정할 때 가장 많이 놀라죠. 그 정직한 모습에 놀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부끄러움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화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공간적 배경의 의미 한번 찾아볼까요? 작가는 부조리와 모순에 가득 찬 1980년대 이 한국 사회를 어려운 삶을 살던 원미동과 서울에서 밀려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고 있던 원미동과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이 가리봉동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원미동과 가리봉동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도시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이거 여기서 도시는 서울입니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울에 편입되지 못한, 밀려났다는 거죠. 그런 소시민들이 밀려와 살던 곳이다. 임씨의 삶의 터전이다. 자, 가리봉동은요, 도심에 위치한 이 공장들, 공장 밀집 지역이고요. 공장 주인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던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 공간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두 공간을 통해서요. 부조리와 모순에 가득 찬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작가가 특별히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리봉동 등장하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이 원미동 사람들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소시민의 삶의 모습. 이 두 개의 공간을 통해서 1980년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 흰 바람벽이 있어. 우리 같이 한번 또 그 시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